오늘 본 강연을 진행해 주실 김영진 교수님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및 극초단 초정밀기술 연구단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극초단 펄스 레이저 개발, 펄토초 레이저 기반 레이저 유도 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하시어 2021년에는 젊은과학자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빛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에도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얼굴을 몇 번 뵌 분들도 보이시고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 어렵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학생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빛의 응용,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2차 전지, 항공우주 쪽에 어떻게 빛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속이 기계공학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하고 뭐 수학 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공학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부의 국가와 이렇게 그러니까 부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학과들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공학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만드는 실제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문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계공학과에서 왠지 빛을 안 쓸 것 같은데 빛을 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 에너지의 지구에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거의 빛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이 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나무들하고 동식물들이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많은 압력과 온도 변화를 받아서 생긴 게 석탄, 석유고 그걸 우리는 떼서 화석연료로 이제 난방이나 전기를 만드는 데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부분들은 빛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빛을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 그 4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빛 관련된 이제 응용들을 보면 자율주행,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이제 오토노머스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을 할 때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차량들도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 대 이상, 우리 눈도 이제 2개잖아요. 하나면 거리를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2개인데 눈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잘 프로세싱을 하면 사물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테슬라나 이런 데서 이제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진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뭔가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미지를 바로바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다른 모듈, 라이다라고 하는 모듈을 붙이게 됩니다. 마이크로파로 만들어진 거리 센서는 레이더라고 하고요. 국방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빛으로 뭔가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라이다라고 하는데 이 라이다가 돼야 실제 거리를 한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정도의 정확도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고 그거를 360도로 돌려주면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빠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차량이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이다 센서를 위에 붙여야 이제 그 정밀도가 높은 자율주행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드론들도 많이 가지고 놀 수 있고 환경들이 좋은데 지금처럼 밤이 되면 드론 운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카메라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주변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밤에 국방용이나 이런 용도에서는 사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드론에 눈을 달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카메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빛을 때려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들에도 라이다를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GPS 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휴대폰에서 지금은 우리 위치를 거의 10m 정도 정밀도로 알 수 있는데요.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GPS가 이제 미국의 납스타라는 위성들이 이제 돌면서 위성까지의 거리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합해서 우리 위치를 아는 건데 20년 전에는 미국 정부가 이걸 공유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를 몰랐고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지도책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길을 따라서 찾아가야 딴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켜면 우리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누군가는 측정을 해야 인공위성부터 우리까지의 거리를 또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구에서 몇백 개 이상의 위치에서 지구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측정 정밀도가 한 3cm 정도 됩니다. 그 정보들을 조합을 하면 우리 위치를 바로바로 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항공우주 관련된 빛의 응용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반도체 측정 제조 검사 쪽에 대한 말씀도 이후에 좀 드리고 레이저 무기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짝.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기술 12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여러 분야들을 고려해가지고 세금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수행을 해야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분야들을 보시면 제일 크게 왼쪽에 위치한 게 중요도가 높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보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 2차 전지 분야, 첨단 모빌리티 분야, 차세대 원자력,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인공지능, 첨단 로봇 제조, 차세대 통신, 그리고 최근에 양자 분야가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기계공학과에서도 많은 부분들 중에 사실 첨단 바이오하고 사이버 보안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 중에 그러니까 물리나 수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쪽은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실제로 좀 적용을 할 만하겠다. 제품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면 공학과로 넘깁니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로 넘기고 거기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싸게 효과적으로 성능 좋게 잘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해서 제품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계공학과도 많은 분야를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우주 항공 해양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휴대폰들이 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아마 집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차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비싼 게 아마 휴대폰일 겁니다. 근데 차는 그렇게까지 많이 바꾸진 않는데 휴대폰은 그래도 한 2년에 3년에 이렇게 한 번씩 비싼데도 바꾸시잖아요.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 하이닉스들이 이제 국가에 벌어들여오는 이제 돈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도 상당히 중요해지긴 했고 최근 2차 전지 쪽은 약간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살짝 낮은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2차 전지라고 하면 1차 전지는 여러분들 슈퍼에서 사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는 그걸 충전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그렇게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3차 전지는 주로 퓨얼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발전 기능이 포함된 거를 3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지금 2차 전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해양은 사실 산업으로 보기에는 국가 레벨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분야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곳은 이제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국방 연구들을 계속 수행을 해왔는데 좀 특이한 사람인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이제 만들면서 발사체 자체를 재사용하는 컨셉을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주에 한 번 올리려면 똑같은 거를 5번을 만들어야 우주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 한 번 로켓 올리는데 몇 천억씩 드니까 그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만들어서 성공해야만 우주에 올려줬는데 로켓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발사 비용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만들 수 있으면 올려라. 올린 다음에 우주에서 테스트를 하자. 그런 컨셉들이 구현이 되면서 이제 일반 회사들도 뭔가 우주에다 뭘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돼서 우주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슬라이드가 살짝 바뀌었는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보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있고 항상 그 가운데에 이제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이 이제 TSMC가 있고 TSMC가 애플에 들어가는 칩들도 이제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 내에 그런 반도체 팹을 짓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TSMC가 칩을 안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한국하고 대만하고는 이제 경쟁시키면서 일부 팩토리들을 이제 미국 내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첨예하게 이야기가 있고 중국은 그걸 계속 견제하고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한 계속 분쟁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도 잘 포지션을 잡아서 개발을 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잘 하는데 비메모리 분야하고 파운더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TSMC하고 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3사는 상당히 잘 하는 편인데 근데 중국에서 워낙 저가로 이제 만들어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LFP 배터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NCM하고 경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상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도 우리나라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뭔가 리더가 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분야 개발도 중요한데 다 광학이 되게 중요하고 빛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소자를 작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전선을 만들면 전선은 이제 예를 들어 구리로 돼 있잖아요. 구리의 전선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저항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데 뭔가 연산을 엄청 빨리 할수록 거기에 열이 더 많이 납니다. 열이 덜 나고 우리가 계산하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시키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계산하는 반도체 칩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작게 만들면 저항이 작기 때문에 발열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도 계속 전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유튜브 안 보고 인터넷 방송 안 보고 했는데 지금은 전송해야 되는 양도 너무 많고 계산해야 되는 양도 너무 많고 근데 최근에 또 AI까지 생겨서 빅데이터도 처리해야 되고 뭐 처리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한 방법이고 반대 방법은 계산할 때 에너지를 덜 쓰도록 만드는 방법이고 그래서 반도체 패터닝 중에 EUV 리소그라피라고 해서 파장이 짧은 빛을 써서 거의 원자 한 30개 정도 크기로 소자들의 이제 선폭을 만드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물음 중에 하나가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비싼 기계는 얼마일까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제조 장비가 좀 비싸고요. 그게 원래 제일 처음 가격은 한 8천억 하다가 이제 5천억에서 지금은 이제 3천억 정도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가장 비싼 기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쇠를 깎기 위한 선반이라든지 집에서 구멍을 뚫는 드릴 같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드릴 드릴 중에 가장 비싼 쪽들이 이제 가면 머시닝 센터 정도로 가는데 걔가 한 2억 정도 합니다. 근데 2억 정도인데 걔를 표면 정도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적혈구 크기의 10분의 1 정도의 표면 정도를 가지는 걸 가공을 하려면 가격이 10배가 뛰어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그걸 측정하는 장비가 되면 가격이 한 5배에서 10배가 더 뛰어서 이제 수백억 정도가 되고요. 그거보다 이 극자외선 레이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한 10배 정도 비싸서 아까 가격이 한 3천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정밀한 걸 만들수록 사실 좋고요. 이제 동영상들은 시간 관계로 좀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장비 안을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비의 크기는 가로가 한 5m고요. 세로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교탁 느낌의 이 정도 공간에 이제 꽉 차는 장비 크기고요. 이 정도 장비 크기가 되면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은 장비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열팽창 계수라고 해서 우리가 금속이 있으면 온도가 1도 오르면 보통 한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정도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럼 이 정도 5m 정도 되는 장비인데 온도가 1도만 변하면 그냥 밀리미터 정도는 길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mm에서 한 1mm 정도는 쉽게 온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안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반도체 패터닝은 사실 간단히 생각을 하면 복사기입니다. 축소 복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위에 원본이 있고 그 원본에다가 극자외선의 빛을 비춰주고 아래쪽에다가 커다란 종이를 둔 다음에 축소 복사를 여러 개를 해준 다음에 걔를 잘라서 반도체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때 짧은 파장의 빛이 필요하고요. 그 짧은 파장의 빛을 만드는 방법은 액체 금속을 1초에 10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이제 한 방울 떨어질 때 레이저를 세게 쏴주면 그 액체 금속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고, 그때 여러 파장의 빛이 나오는데 그 파장 중에 13.5나노에 해당하는 짧은 파장의 빛만을 모아가지고 복사기에 넣어주면 이제 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도 짧은 파장으로 가면 모든 재료들이 빛을 흡수합니다. 공기도 빛을 흡수하고 렌즈도 빛을 흡수하고, 그래서 복사기에는 원래는 렌즈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투명한 렌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더 이상 렌즈를 쓰면 안 됩니다. 렌즈가 빛을 다 흡수해 버려가지고 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있으면 공기도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장비 전체를 진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공으로 만들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진공 안에서는 열을 빼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뭔가 장비에 열이 나도, 컴퓨터에 열이 나면 공기 중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서 열이 발산을 해가지고 식잖아요. 근데 진공 중에서는 열이 그렇게 못 식습니다. 그래서 다 전도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할 때 아래에 그 종이를 엄청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여러 개를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빠르게 움직여주는 스테이지의 가속도가 일반 공격용 로켓의 가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실제로 보면 눈에 안 보입니다. 스테이지를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빨라서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의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진공 안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뭔가를 움직여 주려고 해도 베어링이 있거나 아니면 윤활유 같은 거, 우리 자동차에도 윤활유 같은 걸 넣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진공 안에 윤활유 넣어주면 다 기체 상태로 돼서 벽에 다 달라붙어서 웨이퍼도 오염시키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윤활유도 못 쓰고요. 베어링도 뭔가 기계끼리의 마찰이 있으면 다 금속 파티클이 생겨가지고 오염물로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반도체 리소그라피 장비라고 하는 장비를 일본의 캐논하고 니콘하고 ASML 미국 그 네덜란드 기반의 기업 3개가 만들다가 20년 동안 이 장비를 만들었는데 일본 두 회사는 결국 포기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ASML 한 군데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분야가 반도체고, 반도체의 핵심이 극자외선 장비인데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는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의 수요도 없고 기술 난이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이 장비를 20년 동안 만들 때 삼성 하이닉스 다 출자를 했고요. 전 나라의 예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20년 동안 개발해서 지금 사고 싶어도 원래부터 돈 낸 사람들한테만 파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이걸로 뭔가를 만들고 나면 그 결과물을 또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3천억인데 측정 장비가 한 300억은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장비들만 모아도 한 몇십 조 정도의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측정 장비나 요 부분이라도 우리가 국내에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개발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 기술들도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앞에 웨이퍼의 방향을 바꾸는 로봇 기술이 들어가고요. 위에 복사기 원본에 해당하는 원본을 빨리 움직여주는 스테이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종이를 빨리 움직여주는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출력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이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거칠면 예전 뭐 청동기 시대의 거울 같은 거 보면 거울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보다 10분의 1 정도 이하는 돼야 좋은 형태의 거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13.5나노 빛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10분의 1이 되려면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옹스트롱이 0.1나노고 원자 한 개의 크기가 1에서 2나노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한 5개 정도의 표면 거칠기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로 거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반도체 패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거울을 깎을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 전체적인 기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서는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패터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가 최근에는 또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쪽이나 GPU 쪽,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쪽에서 AI에 들어가는 뭔가 반도체, 메모리 이런 쪽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점점 선폭을 줄여가지고 칩을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원자 한 10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더 작게 만들기는 힘들어져서 세로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방향으로. 깊이 방향으로 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가쪽으로 전선을 엮어서 아래 칩하고 위 칩들을 연결을 했는데 가장 많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에다가 연결하는 부위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면 길이를 쌓아가지고 붙이는 방법이 사실 훨씬 많은 노드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노드의 수가 수십만 개인데 위층하고 아래층 수십만 개 중에 하나만 연결이 안 되면 전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전체를 불량 없이 정확하게 만들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지가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징어를 한 300도로 가열을 해서 하면 휘잖아요. 반도체를 쌓을 때도 이 아래쪽이 이제 납이나 구리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온도를 한 300도로 올리면 구리가 녹아서 위아래층이 붙게 되는데 얘만 녹이고 싶은데 근데 얘만 녹일 수가 없어서 전체 온도를 가열을 하면 위에 플라스틱 판이나 웨이퍼에 해당하는 그 판들이 휩니다. 오징어처럼. 그렇게 휘어서 붙이면 안에 잔류응력이라고 해가지고 틀어지는 뭐 그게 생기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크랙이 생겨가지고 안쪽으로 전파되면서 깨지거나 웨이퍼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해 줄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측정 검사도 중요합니다. 뭘로 할 거냐? 결국은 또 다 빛으로 해야 됩니다. 빛으로 높이를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볼 사이즈가 300 마이크로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좀 두꺼우신 분들은 한 300 마이크로 머리카락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들어가는 작은 게 한 10 마이크로 정도 두께가 됩니다. 여러분 적혈구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크기를 그 크기의 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는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사이즈를 그 정도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빛 말고는 없습니다. 기계적인 자를 댈 수도 없고 마이크로미터로 잴 수도 없고 스타일러스로 긁으면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수십만 개를 한 번에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 이하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빛을 계속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빛에 대한 이야기만 드릴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에서 왜 빛이 중요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에서도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넘어가면 아까 답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4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제일 큰 이슈는 화재입니다. 화재하고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쌓아야 되는데 그 양극재, 음극재를 차곡차곡 쌓는 과정에서 문제가 양극재, 음극재가 그라파이트나 NCM이라고 해서 리튬, 코발트, 망간을 기반으로 한 재료들로 만들어지는데 눈으로 보면 다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빛이 안을 잘 안 들어갑니다. 문제는 중간에 이제 구리 포일이나 알루미늄 포일이 들어가 있고 위아래에 이제 전극재들이 쌓이게 되는데 너무 위쪽으로 포일이 가 있으면 위쪽이 얇아져 가지고 거기서 혹시 위에 있는 그 전극하고 쌓이게 되면 쇼트가 나서 거기서 이제 화재 발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두께가 괜찮아 보이는데 그건 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금속막이 그 안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잴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게 화재하고 이제 직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측정 기술들이 필요하고 거기만 투과할 수 있는 특별한 빛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태양광을 보면 자외선부터 IR 그 적외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만을 생각을 하는데 빛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특정 파장들을 잘 선택을 하면 그라파이트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파장이 길수록 재료하고의 그런 인터랙션이 적어져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측정 입장에서는 엑스레이가 제일 좋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제 파티클 입장에서 보면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하고 충돌할 확률이 적어가지고 웬만한 재료들은 다 투과해서 암 쪽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엑스레이는 몸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진공 중에서 주로 사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관련된 부품들이 좀 적습니다. 렌즈 이런 걸 만들어 쓰고 싶은데 엑스레이가 워낙 잘 지나가고 투과하다 보니까 렌즈도 없고 거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엑스레이가 덜 쓰이고 빛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살짝 넘어가고 항공우주 쪽 중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부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드론들에서 주로 찍은 이미지들이고요. 밤에 이런 이미지들을 거리 맵을 찍으려면 그냥 우리 램프나 태양광으로는 안 되고 레이저를 쏴줍니다. 레이저를 펄스 형태로 쏴주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쫙 바꿔주면서 쏴주면 내가 기준 빛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빛을 쏜 다음에 뭔가 물체에서 맞고 다시 오면 내가 원래 가진 기준 시간하고 시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299-792-458분의 그러니까 299-792-458 m/s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리상수라 시간에다가 2를 나누고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바로 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으로 타겟까지의 거리를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에도 이제 레이저 기반의 라이다를 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론 그 비행체 자체는 미국에서도 2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비행체에 대한 더 투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들은 카메라하고 광학 모듈들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기능들을 이제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쪽 관련된 부분이 항공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3D 프린팅은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요즘은 구매하려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면 플라스틱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폴리머 프린터는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특허들은 198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주로 3D 프린팅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동안 안 쓰이다가 다시 3D 프린팅이 2015년부터 부각이 된 게 레이저들이 금속을 녹일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2010년 초반에 고출력 레이저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그 레이저들을 금속 파우더에 조사하면 금속을 거의 0.001초 안에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 파우더들이 레이저 빛을 따라 녹으면 그 특정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그 특정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아래층으로 한 층 내리고 위에다가 파우더를 한 번 더 깔고 또 프린팅을 하고 내리고 이걸 반복을 하면 3차원의 금속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스틱을 만들면 예쁘긴 하고 장난감 같긴 한데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속으로 3D 프린팅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항공기 부품이나 금형이나 이런 중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이 중요해졌습니다. 항공 쪽에서 사용되는 티타늄 같은 이제 녹는점이 높은 금속들도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빠르게 냉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터바인 엔진이 온도가 이제 몇천 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안 식혀주면 엔진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으로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 식히려면 구조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찍어서 만들거나 구멍을 뚫어서 만들기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어서 3D 프린팅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금속을 1000분의 1초 안에 녹일 수 있는 기술들에서도 빛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이 두 개가 있는데 일렉트론 빔하고 레이저 두 가지 방법으로만 빛을 그 정도 속도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론 빔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하고 유사하게 일렉트론 빔을 금속에 때리면 엑스레이, 감마레이 또 다른 게 엄청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기 중에 흡수되기 때문에 다 진공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서 그걸 쓰는 것보다는 레이저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 이제 레이저 무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블록1이라고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쪽에서 오거나 하는 드론을 잡는 용도로 레이저 대공 무기들을 이제 사업화하고 있고, 이제 레이저 소화기라고 해서 개인 휴대용 레이저 무기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킬로와트급 정도의 이제 레이저를 써서 이제 무기들을 만들게 되고요. 앞에 금속을 녹이는 정도의 파워면 웬만한 건 다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뭔가 어려운 목적보다는 뭐 드론의 카메라를 다 태워서 무력화 안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용도로 특수하게 현재는 이제 적용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황사가 없어서 좀 깨끗한 봄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측정하고 싶은 수요도 많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공위성 이미지만 찍으면 그게 구름인지 황사인지 아니면 미세먼지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에서 아니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로 펄스를 보낸 다음에 구름이면 구름에서 반사돼서 올라올 거고 밑에 황사면 지표에 좀 더 가까운 쪽에서 미세먼지면 또 다른 스펙트럼의 빛이 반사돼서 올 겁니다. 그 반사돼서 온 빛을 다시 모아가지고 분광기를 통해서 빛의 파장을 갈라주면 어떤 성격의 에어로졸들이 이 빛을 반사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우주왕복선이 92년에 처음 올라갔는데 그 처음 올라간 우주왕복선은 이미 레이저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서가지고 지상을 보고 우주왕복선은 거꾸로 서 있었고요. 거기서 빛을 내려가지고 반사된 빛을 가지고 이런 에어로졸을 측정하는 미션부터 수행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라이다 탑재 위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줄지어서 다니면서 프로파일을 계속 따고 있고요. 뭐 지구 온난화나 이산화탄소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엄청 모니터링을 합니다. 실제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커다란 거울이 있고 옆에 레이저가 있고 그 레이저의 편광 비율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기들이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재밌는 인공위성 미션인데요. 지구 온난화를 모니터링할 때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지하수 레벨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존인데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쪽도 그렇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나무라도 빨리 자르고 거기를 개간해서 뭔가 다른 용도로 써야 국가 이제 부가 올라오니까 나무를 계속 자릅니다. 그럼 그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니까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려고 구멍을 파면 너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고안해낸 방법이 커다란 인공위성 2개를 만든 다음에 그 인공위성 간의 거리를 빛으로 측정했습니다. 측정하는 정밀도는 나노미터 이하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게 측정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위성 2개 사이의 거리가 지구 중력장 때문에 조금 바뀝니다. 아마존 위를 지나갈 때 지구 중력장이 좀 더 세게 작용하면 2개가 가까워졌다가 약간 약하면 멀어졌다가 하는데 그 분포를 모니터링하면 그 아마존 밀림 아래 지하수의 레벨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몇 년 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하수량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한 미션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과학 미션 같지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정부들이나 이런 쪽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위성 이미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 몇 시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이제 이미지를 얻고 싶은데 우리나라 위성이 그 시간이 안 지나가면 이미지를 다른 위성 회사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비즈니스 시장들이 항공우주 쪽에서 만들어지고 수직 대기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나라 대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런 정보들과 데이터들이 계속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올라가고 나서 지금도 이제 우주 인터넷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 인터넷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보여지면서 이제 우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슈들이 생기고 원래는 미국만 GPS 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럽도 일부 운영을 했고 사실 초기에는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하긴 했고요. 지금은 중국도 따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KPS라고 해서 위성을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에다가 위성을 놓고 우리나라에 특화해서 우리나라의 측정 정밀도를 높이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미 서비스가 외국에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 컨플릭트가 있을 때는 그 서비스가 당연히 제공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걸 다 껐는데 우리 뭔가 정부나 이쪽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은 그쪽에 다 영향을 받고 있으면 전체적인 체계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주 쪽에 통신 쪽도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요즘 고해상도 카메라가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지상을 찍으면 우리 그림 하나 보내려고 해도 카카오톡으로 그림 보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영상으로 1초에 수천 장 이상씩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를 계속 모은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야 되는데 지상에서는 우리가 광섬유 케이블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광섬유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우주까지는 광섬유가 없습니다. 그럼 마이크로파로 내려야 되는데 마이크로파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다 못 내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위성까지 전달을 옆에서 한 다음에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빛으로 내리는 겁니다. 빛으로 지상에 내리면 보안성도 좋고 고속의 통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통신 신호를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재생을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상할지가 또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쪽은 예전에 이제 그 화성 쪽에 보낸 로버, 그 로봇인데 화성이 이제 환경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찍을 때 화면 한 장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지구로 보내려면 화성을 도는 위성에 보낸 다음에 화성에 도는 위성에서 지구를 도는 위성에 보내고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화성하고 지구가 꽤 멀어가지고 파워도 많이 들고 전송 속도도 느려서 1시간에 이미징 한 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통신으로 바꾸면 1초에 한 장씩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도 원래는 RF 통신을 주로 많이 하다가 한 4, 5년 전부터는 광통신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달하고 지구의 통신들도 많은 데모들을 이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통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이 화성에 갔는데 화성의 토양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흙을 가지고 지구로 오면 되는데 흙을 가지고 지구로 오기 너무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센 레이저를 토양에 때립니다. 그러면 토양이 플라즈마로 바뀝니다. 플라즈마로 바뀌면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분광기로 받아서 보면 아 이게 뭘로 그러니까 이 토양이 뭘로 만들어져 있구나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만 지구로 보내면 우리가 원했던 거는 걔를 분석하고 싶은 거지 꼭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주에서 실험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빛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우주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나사에서 데모한 이제 루나 레이저 커뮤니케이션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달에서 지구까지의 실시간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야기가 된 우주 지상 간 통신은 거의 지상하고 맞먹는 정도의 뭐 100GBps 정도 수준의 빠른 통신들도 이제 미국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엄청 잘 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개념이 뭐 스페이스X 이후에 일단 올린 다음에 지상에서 잘 되던 거 미국 그 우주에 올리고 나서 니네가 받을 수 있던 없던 일단은 기술 검증을 해보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한 이제 고속통신이 실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주 관련인데 2017년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지구 중력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중력장 측정하는 이제 미션인데 간섭계인데 한 팔의 길이가 한 4km 정도 됩니다. 간섭계를 미국에 저렇게 2개 만들어 놓고 측정한 게 블랙홀 2개가 합쳐질 때 우주에서 중력장 변화가 쭉 올 텐데 이제 이거를 미국에 2개 만들어 놓으면 거기 지구에서 발생한 뭔가의 변화라면 두 군데서 다르게 측정을 할 거고 진짜 먼 우주에서 온 거면 2개가 거의 똑같은 신호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신호를 비교해 가지고 아 이게 우주에서 블랙홀에 합치는 모션에 의해서 만든 거라는 거를 제안을 한 거는 한 20-30년 전이고요. 20-30년 동안 데이터를 못 얻다가 한 번 얻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지구 버전이고요. 요거의 우주 버전이 리사 미션이라고 해서 훨씬 더 정밀한 급의 이제 레이저 간섭계 미션이 이제 우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인공위성 3개를 운영을 하고 그 인공위성 3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 인공위성 사이의 거리가 5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나노미터 이하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길이의 단위가 미터잖아요. 바로 옆에 표준연구소가 있는데 표준연구소에서도 항상 이제 길이를 연구하고 있고 길이의 표준은 미터고 결국 미터는 빛의 속도로 정의가 돼 있고 모든 대륙이든 모든 우주에서 가장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다 이런 빛을 이용해서 측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빨간 점이 GPS 위성들의 위치를 재는 레이저 위치입니다. 커다란 거울을 가진 망원경들을 가지고 지상에서 우주까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 정밀도는 싱글샷으로 했을 때 3cm 정도 되는데 평균화를 조금 해주면 1에서 한 2mm 정도의 정밀도가 나옵니다. 그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의 X, Y, Z 좌표 더하기 시간 정보여가지고 4개의 위성이 우리한테 보이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들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빛이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말씀드렸고, 2차 전지 쪽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뭐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빛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레이저 포인터는 일정한 출력의 빛을 내는 레이저고요. 저는 주로 레이저 중에 껐다 켰다를 빨리 할 수 있는 레이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껐다 켰다를 빨리 하면 펄스폭을 1000분의 1, 1000분의 1에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에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일 수가 있고, 저는 펜토초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 시간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빠른 시간을 가지고 뭔가 빠른 현상들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9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즈웨일 교수가 데모를 했던 거는 광합성 작용 같은 게 있을 때 전자의 위치들이 막 바뀌고 아니면 화학 구조들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때 그 구조가 어떻게 시간 영역에서 변경이 되는지를 측정하는데 이런 레이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펄스폭을 점점 짧게 만들면 여기 첨도 출력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퍼져 있던 거를 시간 안에 확 모아주니까 파워가 순간적으로 되게 커집니다. 그 순간적으로 퍼지는 파워 수준이 전 세계의 순간 에너지 사용량에 맞먹는 정도의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빛의 파장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재료를 통과시키면 갑자기 무지개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빛을 만들고요. 그걸 측정에 활용을 하면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10의 15승분의 1 정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m를 측정하면 펜토미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데모를 할 수 있고요. 이 기술도 이제 2000년에 테드 헨시 교수하고 존 홀 교수가 제안을 해서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기술입니다.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때쯤 이걸 하라고 하셔가지고 학회에 갔다 오셔서 저걸 꼭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고 어제 호암상 발표가 났거든요. 삼성재단에서 지도 교수님이 호암상 받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많고 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가공하는 부분도 상당히 재밌어서 레이저 가공 쪽도 뒤쪽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를 처음에 만들 때는 레이저가 이 스크린만 했습니다. 스크린만 해서 근데 레이저면 되게 물리적인 시스템 같지만 안에 다 열어보면 다 약간 쇠로 된 기계 부품같이 생겼거든요. 아까 5m짜리 기계가 1도만 변해도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만한 레이저도 안에가 각도가 다 틀어지고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레이저를 켜면 저녁쯤에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저녁쯤 되면 교수님께서 힘들다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끄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똑같이 켜고 시작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광섬유 레이저로 갔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광통신 할 때 광섬유를 많이 쓰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광섬유가 약간 빛의 내부 전반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거울로 뭔가 반사해서 만들던 레이저를 광섬유 안에 넣으면 그러면 이제 안정성이 훨씬 올라가가지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의 1년 내내 계속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레이저가 되고요. 이렇게 레이저를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불편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2012년에 했던 일은 그때 이제 나로호가 이제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켓 기술을 테스트하던 부분인데 2번 발사체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위성 2개는 그때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카이스트 내에서 만들었었는데 한번 교신도 못 해보고 그냥 발사체랑 같이 없어졌고요. 세 번째 나로는 만들어질 수는 있도록 협약은 돼 있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올릴 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릴 위성이 없어서 그대로 올리면 이제 뭐라고 하니까 1년 안에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아무거나 실어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수님께서 과제 따오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주에 올려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기계공학과니까 뭔가를 하면 제품을 만들고 응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리학과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개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제품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산업에도 적용이 되고 우주에도 적용이 되고 국방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해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는 있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우주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6.5년 동안 레이저가 우주에서 잘 동작했다. 이 정도면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레이저여서 잘 개발을 재밌게 했었고요. 극자외선, 아까 반도체 쪽에서 말씀드린 극자외선 쪽 레이저도 만들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펜토초 레이저는 펄스 폭이 좁아서 재료에 때리면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옵니다. 그 파장 중에 하나가 극자외선도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극자외선 반도체에서 쓰는 리소그라피 장비는 출력이 좀 더 높아가지고 패터닝 하는데 좀 유리하긴 한데 저희가 만든 레이저는 출력은 좀 낮아서 거기까지 적용은 못했지만 훨씬 작은 레이저입니다. 아까 극자외선용 레이저는 이제 미터급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는 거의 나노미터 사이즈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레이저 빛을 쪼여주면 이 금속 나노 구조물들이 피레침 역할을 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가 끝단에 이렇게 강하게 모입니다. 거기다가 그 노블가스, 아르곤이나 제논 같은 이런 불활성 기체를 때려준다든가 아니면 고체 매질을 넣어주면 파장이 정수분의 1로 줄어들면서 한 47나노까지 정도는 내려갑니다. 한 13.5나노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800나노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참 접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반도체 분야의 측정 검사 쪽에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연구는 아직도 열심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 광원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건 삼성 로드맵 2022년 로드맵인데요. 그러니까 휴대폰 다음 기술로 이제 뭐가 나올 거냐. 구글 글래스가 한 2년 전에 나왔다가 한 300만 원, 500만 원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많이 퍼지지 못했는데 계속 사람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 VR 잘 아실 텐데 이제 가상현실 뭐 이런 부분들 실현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XR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XR이라고 하면 Extended Reality라고 해서 기존에는 VR이면 이제 눈 앞에서만 뭔가 가상현실이 이제 펼쳐졌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촉감 포함한 이제 시각 이외에도 청각 포함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러려면 통신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공장에 많은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하고 얘를 최적으로 관리할 때도 필요하고 IoT의 다음 버전인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나 어드밴스 헬스케어에서도 많은 통신량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휴대폰이 좋아져가지고 휴대폰 내에서 처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가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요구하는 용량이 그런 GPU나 이런 프로세서가 개발되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구를 클라우드로 전달을 하고 거기서 계산을 따로 다 한 다음에 다시 빨리 받아오는 게 솔루션이라고 계획을 해서 6G를 사실 2030년 정도부터는 하려고 로드맵상에는 나와 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상황들로 좀 미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광원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시장은 아직 안 열렸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선점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개발을 해놓고 검증을 해놓고 해서 그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국가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또 광학의 새로운 응용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정의 응용으로 항공우주 분야도 있고요. 반도체들도 있고 디스플레이 제품도 있고 2차 전지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이 빛을 어떻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항공우주에 적용하느냐입니다. 큰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공우주 쪽에서 정밀한 빛을 이용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 미션은 ESA,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 추진하던 여러 개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윈이란 미션이고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을 찾는 미션입니다. 지구하고 비슷한 크기에 지구하고 비슷한 볼륨을 가지면 대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혹시 지구가 뭔가 안 좋게 된다면 어디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더해서 그냥 과학기술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이렇게 인공위성 여러 개를 활용하는 미션인데, 인공위성 간의 거리는 한 250m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그런데 제어해야 되는 정밀도는 서브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사람도 없이 이제 250m의 거리를 어떻게 서브 마이크로미터로 제어를 할 거냐. 그러려면 측정은 10배 이상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나노 정도의 측정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거는 펜토초 레이저를 잘 쓰면 된다. 펜토초 레이저 펄스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 좁은 펄스를 활용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전제였고, 기존의 방법은 아까 인공위성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적용하면 위성 사이의 측정 정밀도가 한 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레이저를 펜토초 레이저로 바꾸고 비선형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잘 쓰면 나노미터 정도까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빛을 잘 쓰면 우주에서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도 나노미터 정도로 충분히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과학동 옥상에서 인공위성 연구소까지 거리가 한 1.4km 되는 걸 측정을 했고요. 건물 진동하고 바람 때문에 수십 마이크로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거울에다가 구동기를 달아가지고 한 100나노 떨어주면 그 100나노가 여기서 잘 읽힙니다. 우주에 올라가면 건물 진동 이런 거 없으니까 우주에서도 평가를 해보니까 나노미터 정도 정밀도는 충분히 나오겠다는. 그래서 우주에서 거리 측정하는 데도 빛을 쓸 수 있고요. 아까 우주까지 통신도 말씀드렸는데, 우주에서 지상으로 뭔가 카메라 같은, 그러니까 북한을 찍는다든가 우주를 찍는다든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빛입니다. 지상에서는 빛으로 동영상 보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대서양, 태평양 이런 데 밑에도 광섬유 케이블이 엄청 깔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배가 바다 끌고 다니다가 광섬유 케이블 한번 끊어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요 네트워크들이 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주까지는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빛을 활용해서 어떻게 바람을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빛을 가지고 있고 인공위성까지 빛을 일부러 하나를 보냈다가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간섭을 시키면 원래 기준 빛에 비해서 갔다 온 빛이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바람 변화를 넣어줄 수 있는 광학 소자를 넣어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여기서는 좀 틀어져 보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깨끗한 신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틀어져서 안 보이던 광통신 신호를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우리 대륙권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까지 직접 실험하면 좋은데 인공위성에 싣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카이스트에서 저 계곡조록산 꼭대기까지 통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계속 산성에다가 이제 거울을 놔두고 이제 빛을 때렸다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대기권 중에 대부분의 그 바람하고 대기 현상을 포함한 공기들은 10km 안에 존재를 하고 10km 안에서도 거의 3km 안에 대부분의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우주까지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험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생들이 밤에 계속 산성에 올라가 가지고 거울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기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맞춰놓고 나면 등산하시던 분들이 거의 텐트 안에 넣어놨는데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이렇게 툭 쳐서 실험이 끊기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서 요즘은 자동화하는 실험들도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고 양자 통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아직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파워를 가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얘가 진짜 잘 나온다고 하면 지금 있는 암호 체계를 다 깨버릴 수는 있긴 합니다. 암호 체계를 다 뚫으면 문제가 주식시장 포함해가지고 금융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방 관련된 정보들이 암호가 다 깨져서 오픈될 경우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시스템이 리셋돼가지고 내 계좌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누구 거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자체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못 깨는 보안이 필요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양자 통신입니다.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은 인탱글드 포톤을 이용을 하면 얘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두 개 정보가 더 이상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낮은 정도의 레벨에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어서 안톤 자이린거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받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컨트리뷰션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자이린거 교수의 중국 제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선생님보다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양자통신을 되게 잘합니다. 이제 인공위성에도 양자통신용 레이저를 올려가지고 인탱글드 포톤을 위아래로 내려서 중국 대륙 전체를 광섬유로도 연결하고 위성으로도 연결을 했습니다. 위성으로 연결하고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게 10의 21승배 더 효과적입니다. 지상에서 광섬유로 인탱글드 포톤을 전송을 하려면 그 보안성이 떨어지면 다시 걔를 또 만들어서 리피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위성에서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바로 때려줄 수가 있어서 양자통신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가에서 이런 과제들을 통해 가지고 양자통신 관련한 연구들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빛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우주 말고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내려오면 아까 반도체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아래에 이 반도체 웨이퍼 스테이지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로켓보다 빠른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빠른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전체 영역은 600mm 정도 되고 패턴 사이즈는 나노미터 이하가 돼야 되니까 측정 정밀도는 0.1나노 거의 원자 크기 수준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스테이지의 위치를 뭘로 측정하냐? 결국 또 빛으로 측정합니다. 빛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 개발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로로 쌓고 있습니다. 세로로 쌓는데 연결하는 수백만 개의 볼들의 높이를 재야 되는데 그거를 재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큰 높이도 재고요. 훨씬 작은 높이들도 정밀하게 여기서는 밀리미터 정도 두께인데 높이인데 한 나노미터 정도 정밀도로 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300 마이크로를 300 나노로 재면 됩니다. 근데 레이저가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훨씬 좋은 성능으로 재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비싸가지고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좀 바뀌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표준 장비들이 있는데 그 표준 장비들에 이런 스케일 바들이 있어가지고 얘들도 누가 정밀하게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또 빛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정도까지 갔냐 그러면 이 피코미터 정도까지 지금 분해능이 나옵니다. 이 피코미터라고 하면 원자 크기의 한 100분의 1 정도,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빛으로는 바로 잘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금속 나노 구조체를 잘 쓰면 금속 나노 구조체하고 다이일렉트릭하고 사이에 빛이 되게 강하게 컴파인 되는 현상을 플라즈모닉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 현상을 쓰면 한 100배 정도는 분해능을 더 증폭시켜 줄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 구멍 사이 거리가 이제 원자 2개 정도 크기, 2옹스트롱 정도 변하는 거를 한 2피코미터 정도 분해능으로 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진짜 반도체 장비들이 더 높은 분해능을 요구할 때 이런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빛이 어떻게 측정 검사에 이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좀 가공 쪽 말씀드리고 배터리 쪽 살짝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래 이제 기계 공구를 사용하는 그 가공의 경우는 항상 절삭력을 생각을 하고 리액션 포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누르면 그만큼 내 툴도 눌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데 레이저를 쓰면 레이저가 그냥 포톤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 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쉽게 깔끔하게 가공이 되고 가공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빛을 재료에다 조사를 하면 재료가 에너지를 받아서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만 올려서 열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올리면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고체가. 그러다가 조금 더 세게 때리면 금속이 기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면서 이제 가공이 일어나는데요. 펜토초 레이저는 펄스 폭이 좁아서 이 현상을 펜토초 안에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그래핀을 만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료들은 유기재료,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동소체 중에 그래핀이 있는데 그래핀은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뭔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적절히 잘 태우면 그래핀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부도체를 전도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2페이지씩 넘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서 원래 동영상 파일인데요. 레이저 빔을 스캔을 해주면 원래 있던 재료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는데,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기 전도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전기 전도도를 살아나게 만들어서 이런 전자 회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습도를 센싱을 하거나, 이제 우리 몸의 맥박을 재거나, 아니면 무릎이나 이런 쪽 몸의 모션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휘어질 수 있는, 몸에 붙일 수 있는 배터리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몸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얼마나 자외선에 노출됐는지를 측정하는 포토 디텍터, 수광 소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저로 재료를 태워서 만들 수 있고요. 나무도 유기재료입니다. 나무도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나무 태우면 시커멓게 수치 되잖아요. 그 수치 또 탄소 동소체인 이제 그라파이트에 해당하니까, 잘 태우면, 대충 태우면 그라파이트가 되고요. 수치되고, 잘 태우면 그래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로 태워서 만든 그래핀은 친환경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학적인 공정이나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들어진 레이저로 뭔가를 재료만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유해한 재료가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무 자체가 또 친환경 재료다 보니까 원료 부분에서도 상당히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렇게 때리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그냥 상패 만들 때도 이렇게 태워서 만들잖아요. 이러면 거의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특정 조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때려주면 갑자기 그래핀의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도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뒤쪽에 동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나무로 중간에 이제 회로 부품들을 만들어 준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주면 여기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하이그로미터 온습도계인데 아래쪽에 나무를 겹쳐서 만든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 온습도계를 구동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나뭇잎에다가 저항 구조를 만든 다음에 나뭇잎을 온도 센서로 만든 겁니다. 밑에 이제 히터가 있는데 이 히터에다 나뭇잎을 올리면 신호가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질 겁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요. 다시 떼내고 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나뭇잎이 성능이 좋은데 나뭇잎이 얇다 보니까 아래쪽에 다른 재료하고의 인터랙션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온도를 떼내면 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 손목에 설치를 하면 우리 체온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잴 수도 있고 하는 이제 친환경 온도 센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로 다 만들어지고 쓰고 나면 버리면 되니까 디스포저블 일렉트로닉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무를 저렇게 태우다 보니까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에는 목조주택도 많으니까 우리 우수한 온돌 시스템 비슷하게 집에 좀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온도 센서도 만들 수 있고 온돌처럼 히팅하는, 그러니까 실내를 덮이는 재료들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온수를 끓이는, 샤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 온도도 한 100도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보통 80도 정도면 샤워할 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닥 덮이는 거는 100도 이상도 가능한데 더 높이면 불난다고 다들 싫어해가지고 논문에는 저 정도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부분은 이제 집에서 리모컨을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냥 리모컨을 가구나 의자에 새기자. 그렇게 해서 레이저로 태우면 여기 전자 회로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위에 저렇게 만들어 두면 차를 끓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시키는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는 전자 회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저로 태워서 만든 버튼이고요. 버튼 한 번 누르면 저런 기능이고 두 번 누르면 좀 더 밝기가 밝아진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마우스나 뭐 이런 것처럼 나무 태운 걸 가지고 이런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쪽에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옷도 탄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태우면 스마트 텍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뭔가 옷에 전자적인 기능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전기 전도성이 있는 실을 만듭니다. 그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개로 뭔가 전자회로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옷에다가 이렇게 마크 같은 거 프린팅 하듯이 전도성 잉크로 프린팅을 해서 누른 다음에 코팅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은 그냥 레이저로 태우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다 시커멓다는 부분이고, 시커먼색이 문제가 안 되시면 또 나름대로 괜찮은, 시커먼면 시커먼데 위에다 또 코팅을 한번 하면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잴 수 있고 배터리도 옷에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목의 움직임이나 이제 몸의 움직임도 잴 수 있는 스마트 텍스타일 연구들도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레이저가 패터닝에 활용이 되지만 오늘 주제인 빛으로 뭔가 2차 전지 쪽에 활용이 되는 쪽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미 리페어 쪽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페어라고 하면 반도체 제품이나 디스플레이 제품을 예를 들어 여러분 휴대폰은 아몰레드나 이렇게 OLED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처음에 수율이 다 100%가 나오진 않습니다. 30%부터 해가지고 점점 올라갑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픽셀이 되게 많거든요. 작은 픽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 10개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고, 근데 한 100개, 20개가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배드 픽셀이 생기면 색깔이 나옵니다. 하얗게 나오거나 이제 특정 나오는 게 문제고, 그러면 사실 리페어라고 하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하는 거는 그냥 그 픽셀을 태워버립니다. 픽셀을 태우면 빛이 안 나오니까 우리 눈에는 한두 개가 비어도 비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레이저 리페어라고 하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뒤에다 빛을 넣어보고 안 좋은 픽셀이 있으면 가다가 레이저로 픽셀을 태우는 공정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기존 레이저보다는 이런 특수한 레이저들이 펜토스 레이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몰레드를 포함한 올게닉 재료들은 유기재료라, 유기재료는 열에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세게 때려주면 그 픽셀만 죽이고 싶은데 주변이 같이 죽거나 회로도 같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짧게 내가 원하는 픽셀만 잘 죽여주려면 저런 레이저들을 적용하는 게 좋아서 레이저 가공이 이미 그런 리페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LED나 이런 거를 만들면 이제 조명용 LED를 사파이어 웨이퍼에 만든 다음에 그 웨이퍼로 만든 거는 이제 커다란 판에 웨이퍼에 있거든요. 걔를 다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줄 때 그냥 긴파장의 레이저로 잘라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효 면적이 줄어듭니다. 가쪽이 다 같이 타가지고. 그래서 좋은 레이저로 때려주면 훨씬 유효 면적이 넓고 밝은 레이저 그 LED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레이저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리페어 쪽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2차 전지 쪽의 레이저 응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앞에는 이제 뭔가 자연재료, 나무나 나뭇잎에 레이저를 스캔해서 전도성 패턴을 만드는 거였는데, 나무를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태워도 그래핀도 만들 수 있고 그라파이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라파이트는 2차 전지의 음극재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배터리 3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에 나머지는 잘하는데 음극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음극재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일본에서는 석유계 재료인 코크스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에서 그라파이트를 받아오고, 중국에서는 탄광에서 직접 캡니다. 탄광에서 캔 거보다 싸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 요즘 이제 무역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산에 대한 뭔가 압력을 가하면서도 아직까지 못한 거는 그라파이트입니다. 중국에서 안 사오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 부분을 그대로 둘 거냐 봤을 때 결국은 자국 내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분에서 그라파이트도 이제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은 했고, 그래서 국가 과제들 통해 가지고 농림분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2차 전지 음극재 만드는 쪽을 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산에서 나무를 캔 걸 가져옵니다. 저희가 베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보면 이제 벌목된 나무들이 있고 그걸 계속 남겨두면 괜히 산불만 납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은 계속 수거하고 폐기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걸 이제 버린다고 태우는 것도 다 공해고 비용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 수집해서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적절히 잘 태워주면 그라파이트화 되고 그러면 2차 전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하고 같이 회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라파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열심히 만드니까 그래도 이제 성능은 인조 흑연 정도, 상용 인조 흑연 정도 나오고 가격은 중국 것보다는 살짝 비싼데 중국에서 가져오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레이저로 그라파이트 만드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물리나 수학 같이 이제 순수한 학문보다는 이미 약간 때에 절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 쪽에도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학생들도 계속 이제 배출을 해서 좋은 기업들에 또 보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가 얼마고 판매 가격이 얼마고 컴플리트가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부분을 계속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뉴턴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대로 돌아오면 뉴턴은 사실 기계공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이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인데 미케닉스는 기계가 아닙니다. 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이 동력학, 뭐 열역학, 그다음에 고체역학, 유체역학들을 사실 뉴턴이 엄청 기여를 했는데 물리과에서는 새로운 학문을 계속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도 여전히 천문이나 양자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이미 잘 풀린 문제들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산업화하고 하는 연구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 여러분들도 물리 이런 것도 재밌겠지만 로봇 만들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요즘 저희 학과는 로봇으로 먹고 삽니다. 약간 2, 3년 전만 해도 AI 쪽으로 너무 학생들이 저희는 무학과 제도거든요. 카이스트는. 그래서 1학년이 있으면 1학년들이 자기 학과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00명, 700명 중에 400명이 AI 하러 간다고 전자전산으로 다 가가지고요. 한동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꼬셔온 게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일단 오고 나서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생겨가지고 기계공학의 다른 분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로봇 좋아하시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레고 조립하시고 하시다가 기계과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보시. 아까 드론 그 음파를 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음파가 혹시 박쥐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박쥐가 주로 쏘고 음파 대역도 박쥐를 모티브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모델 자체는 그러니까 원리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라이다도 그렇고 파를 쏘고 그 다음에 파를 쏘고 파가 돌아오는 것까지의 시간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거다 보니까 원리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파의 종류요. 그러니까 파라고 하면 우리가 파가 파동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파동은 크게는 이제 전자기파 쪽하고 이제 다양한 파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진파도 파고 이제 파의 웨이브의 크기가 좀 진폭이 큰 파 중에 이제 지진파가 있고 음파가 있고 초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로 넘어가는데 전자기파 안에 파장이 긴 게 우리가 휴대폰에서 쓰는 마이크로파가 있고 마이크로파 위에가 밀리미터파, 테라헤르츠, 그 다음에 적외선, 근적외선, 가시광선 되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까지 해가지고 엑스레이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파고 전자기파의 특징은 매질이 없어도 전파를 할 수 있고 초음파도 매질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물에서 진행하는 음파나 그 다음에 지진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 파고 같은 식으로 표현은 가능합니다. 공정 반도체 공정이 점점 나가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예측이 되나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물리적인 한계는 계속 이미 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13.5나노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쓰던 파장이 193나노입니다. 193나노에서 20년 동안 13.5나노를 못 만들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어떻게든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한 번 찍으면 패턴이 미세하게 못 만드는데 걔를 약간 옆으로 시프트 한 다음에 찍고를 반복해가지고 선폭을 좀 줄이거나 이런 꼼수들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3나노 공정이고 원자 30개가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가 되잖아요. 학회하고 학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일 좁은 선폭이 0.8나노 공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 4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원자 1개짜리 뭔가를 만들면 그 분포에 따라서 분량도 왔다 갔다 하고 할 것 같아서 거의 지금 리밋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세로로 이제 쌓는 패키징 쪽이 되게 다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 패키징 쪽이 중요해진 게 지금 질문하신 패턴을 더 작게 못 만드는 거 더하기 시장으로서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디스플레이를 되게 잘하다가 그러니까 LCD하고 뭐 PLP 이런 걸 잘하다가 그쪽이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하면서 그 장비들이 좀 놀고 있었거든요. 그 장비들을 쓸 수 있는 시장이 쌓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시장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을 찾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을 좁게 만드는 게 힘들어지면서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세로로 쌓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직 리더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기술을 잘 확보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좀 어려워서 잘 모르고 학생들은 더 어려웠을까 죄송합니다. 과학자시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교수님 어떠한 하루 생활을 보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것이 아닌가 좀 보는 눈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시는가? 저도 아침에 딸 8시 반에 초등학교 이렇게 데려다주고 길 막히는 거 고민하면서 늦지 않을까 출근하고 나면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요. 근데 학생들이라고 해도 다 대학원생이어가지고 또 사람 사는 인터랙션들 하고 갈등도 있고 요즘은 이제 과학기술 예산이 한 재작년부터 조금 줄어가지고 월급 어떻게 벌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하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세부 사항만 좀 다르지 월급 걱정하고 하는 느낌은 또 이제 그 가게나 중소기업 하는 거랑 또 비슷할 것 같고 애 키우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가끔 이제 학회에 가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학회에 가면 그러니까 수요는 국내에서 많이 전달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고 학생들하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떤 기술을 해야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거냐. 저도 어차피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고 몇 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거 선택할 때는 좀 까칠해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평소 생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요. 지금 시간상 지금 가셔가지고 남은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교수님 내려오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교수님 메일이나 연락처 통해서 연락드릴 수 있는 것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